네,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자, 바로 여쭙겠습니다. 평론가님, 저희가 오늘 그 썸네일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좀 써놨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특정 부분 때문에 특정 부분은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못 이기지. 어떻게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그 부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요. 전과 사범에, 그다음에 재판받는 게 지금 5가지 재판이 12개 혐의. 그리고 그거를 무력화시키려고 방탄사법을 넘어서 조희대 특검법까지 발의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유사일에 없는 이런 그 폭주를 지휘하는 정당의 후보라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그 이상하지. 청렴과 도덕 그리고 윤리, 그다음에 민주투사에서 사실은 또 이제 우리 그 보수 정당의 보수 주자로 이렇게 정말 한 길과 그 정말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오간 이 김문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어요? 이건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자, 의원님. 자,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와이프가 이제 법카를 사용했다는 의혹. 그런데 우리 부인은 법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법 리스크는 어떤 후보가 와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비교되는 것들이 꽤 있죠. 그리고 공통점도 있죠. 첫 번째 공통점은 특히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경기지사를 두 분 다 했다는 거 공통점인데,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엄청나게 더 많죠. 한 분은 좀 전에 우리 최승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노동운동가에서 이제 그 자유파로 이제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위장 좌파에서 지금도 이제 좌파에 머물고 있고, 또 한 분은 여자가 뭐 한 부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정말 우리 김문수 후보는 정말 수뇌보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분은 뭐 작은 대장동 개발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대장동보다도 수십 배 더 큰 개발들, 예를 들면 광교 신도시라든지 또 평택 고덕 반도체 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거, 뭐 그런 걸로 해서 비교가 되는데, 사실은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저는 개인적 도덕적으로는 미담만 나오고, 그리고 업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런 것도 했나, 뭐 GTX도 뭐 그렇고 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알면 알수록 더 좀 매력 내지는 좀 인기가 올라갈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청렴하면은 사실 이제 내려갈 게 없어서 이제 말한 것으로 이제 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어록으로 싸우면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어록은 정말 휘황찬란하다. 그다음에 이제 한때 우리 조국 전 그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만대장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행위가 하나 있을 때 조국의 옛날 말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만대장경인데, 김 후보는 사실상 그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운동가 민주투사에서 이제 우파 진영의 리더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과거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리고 이분이 말을 좀 진솔담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유도 좀 찰지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약간의 오해, 곡해는 있을 수가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이건 아주 경멸에 가까운 그런 우리가 누가 눈빛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언행과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진짜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신뢰 리스크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2, 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그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을 돌면서 한 이야기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구에 가서는 우리가 남이가 뭐 나도 한번 신상을 좀 이용해 달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남이가 하기 이전에 남보다 더 못한 어떤 일들을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2020년도에 대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병상을 충당을 못할 때 다른 지역으로 환자들을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흔쾌히 받아주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코로나 환자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경기지사 누구죠?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대구와 경북에 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떠드는 것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감추는 어떤 저는 철면피다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부산 경남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은행은 못 내려보내겠고 대신에 해수부와 HMM을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뭐 해수부는 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인데 그 사기업의 경영진들 특히 또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HMM에 이제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자됐고, 근데 공적 자금이 투자됐다는 그 이유로 국가에서 이렇게 경영에 개입을 한다. 회사를 옮기는 것만큼 기업으로서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 스스로 자율 경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국민연금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냥 경영에 개입한다. 이거는 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손에 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조심조심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막 휘둘러 버리면 안 되듯이 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국민연금 지분으로 해서 경영에 개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된다면 잘못된 어떤 결정으로 기업이 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놓고 아예 HMM 옮기겠다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정말 그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어떤 선전포고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제2, 제3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깨끗한 법정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법정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갈아치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경영 개입이든 뭐 나라 돈을 이제 개인이 쓰든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장악하든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런 점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1타 뉴스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썸네일 보시고 굉장히 놀랐으면 추천 한 번씩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 저희 썸네일 뒤에 보시면은 범죄 리스크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어제 부재했기 때문에 좀 오늘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고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사, 지지율 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여론조사, 공정조사 제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격차가 지금 7%포인트밖에 나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1%가 나왔고요. 김문수 후보가 29%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지지율 조사를 하더라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바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열린 대선 21대 대선 전망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네. 여론조사 전문가와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쳤어요. 오, 그러세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갤럽 조사와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조사다 보니까 혹시 데일리안도 우파 매체고 여론조사 공정도 약간 우파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하니 혹시 이것이 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람들이 알아서 응답해주는 그 일종의 그 기관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갤럽이 조사하는 방식은 이제 그 휴대전화 가상 전화번호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화 면접입니다. 네. 면접원 조사인 거죠. 면접원이 신상에 대해서 묻고 조목조목 항목에 대해서 묻고 항목을 또 이유를 또 다 묻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제 그 전문가의 말이 사람들이 이제 전화 면접원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속내를 다 얘기해야 된다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성을 갖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종의 탄핵도 좀 나는 사실 반대하는 마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계엄도 뭐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걸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털어놓으면은 무언가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정치적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서 부담 간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을 이제 국힘 지지층이라고 밝히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보면 김문수가 29밖에 나오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51을 넘어요. 네. 그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성 보수가 아니라 조금 말하자면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일종의 약간 수줍음 타는 보수라고 해서 우리가 샤이 보수란 정치 용어를 쓰거든요. 네. 그분들이 응답한 거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방식은 ARS입니다. 즉 기계음으로 이제 면접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 면접을 할 때는 솔직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면 이제 표집 방식과 이제 질문자 대표성이 따라가지고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대선 투표 결과는 어느 쪽에 가까울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 말씀은 이 그러니까 휴대전화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오히려 최종적인 투표 결과에 수렴하는 결과가 조금 근사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수치 데일리안이 얘기한 거 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8, 그러니까 이재명 45.8, 김문수 38.8, 이준석 9.2가 거의 추세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거의 근사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40대 중후반이 맞고 김문수 후보는 30대 후반이 맞고 이준석 후보는 10대 후반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게 더 정확한 결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7은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10에 근접해서 정도 오차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거지. 갤럽이 조사한 것처럼 거의 뭐 20%가 넘는 완전한 오차범위 이래 넘어서는 일종의 대세론 형성은 그건 전 정확하게 자신이 이제 분석하기 어렵다는. 사실 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토론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정확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면은 샤이보수나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진실되게 그렇죠. 이제 진심을 좀 숨겼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더 나온다는 정확히 말씀이죠. 표집 방식과 질문자 태도인 거죠. 표집 네네. 방식과 질문자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대선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었다. 그 탄핵이 뭐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좀 분노를 느끼고 있고 또 실망을 하고 있는 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원이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짜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런 ARS 방식에 의한 무슨 방식은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ARS 방식이 더 저도 맞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특정 어떤 이슈 때문에 선거가 발생하게 될 때 특정 어떤 진영이 그 이슈를 굉장히 좀 뭐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런 성향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차이가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실망과 분노를 느꼈던 많은 우파 보수 진영들이 이제 조금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재명만인 대통령이 대선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독재 정부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흐름 추세는 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슨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이 예를 들면 제 기억에 그 한길 리서치에서 1.4% 뭐 있다가 또 에버리 리서치라는 곳에서 10.4%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곳에서 이제 한 자릿수 나왔다가 오늘 이 발표 즉 여론조사 공정위에서 데일리안에 이제 7% 이것이 이제 최고 이제 붙어 넣었던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